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학안전정책 포럼의 종합토론회는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사람과 환경이 보호되는 사회, 그리고 기업이 정말로 규제를 지키고 그랬을 때 칭찬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는 어떤 점검의 장입니다. 먼저 제가 화학안전정책 포럼 경과보고부터 드리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박수미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민사회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박수미입니다. 예, 시민사회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처음에는 초록상상 대표였는데요. 지금 중간에 좀 바뀌어서 현재는 전 대표입니다. 초록상상의 김주희입니다. 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화학물질 감시단체 운영하고 있는 일과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드립니다.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이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기획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신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1-2주제하고 3주제 좌장을 맡은 경성대학교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주제 좌장을 맡은 그리고 1-1주제 좌장을 맡고 있는 김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 측 기획위원 중에 한 명인 환경부 이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계획 기획위원장 맡은 석유협회 김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계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회 담당자 김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정준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백세현 선임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별도로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하신 이해 당사자분들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C클리너의 한상국 대표님 오셨고요. 대한석유협회의 안국훈 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바스프의 황지섭 부장님 오셨고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배보람 활동가님, 이렇게 네 분께서 발언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이 네 분의 목소리 요 앞에 모셔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포럼은 어땠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신나죠? 올해 우리가 농사를 엉망으로 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뭔가 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죠? 혹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진행하죠. 네, 우리 예전엔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2021년 토론 결과의 환류부터 말씀드립니다. 환류가 뭐냐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의논하신 것의 결과가 나면 그 결과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가 헛된 토론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토론을 한 것인가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이 포럼의 운영기관과 기획단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2021년 토론의 결과는 정책에 아직 반영될 만한 결론들이 난 게 아니어서 요양물질 지정관리 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의논하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 참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내용은 아니었다.
다만 좀 성공적인 것은 우리가 유독물질의 지정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이견이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논의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입법 과정이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2023년에 법 개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까지는 모아졌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해 당사자 여러분 모두가 이 포럼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위원회처럼 딱딱하게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의논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론장으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의논한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 훈령안을 이번에 행정 예고했고요. 곧 훈령이 제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는 이 포럼을 공식적 토론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2022년 이해 당사자 등록 현황은 17개 단체와 88명의 이해 당사자들께서 홈페이지에 새로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메일로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도 현재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50명 가까운 분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와 같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의 영역에 있는 주제들을 주로 다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하위 사용자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등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또 많이 결합하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사고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간다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우리의 포럼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제 체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기획위원 4분씩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선정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환경부는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에 투표권이 아주 많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동수의 4명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환경부는 지정하게 되었냐면 담당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 해당되는 업무의 담당자를 모시기 위해서 유연하게 환경부는 기획위원을 여러 분을 둘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표 잘 보이십니까? 너무 빽빽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것들입니다. 첫 회의가 1월부터 열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최소한으로 열렸던 때는 한 번 열린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떨 때는 3번, 4번까지도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회의하면서 오늘의 토론들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총 4개의 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획단에서 합의된 주제는 1-1 주제, 1-2 주제, 2주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의 요구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의 완화 조정이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 포럼이 어느 한쪽에서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사항, 법제도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데 우린 싫어라고 할 게 아니라 갖고 와서 한번 의논해 보자, 무슨 얘기인지. 다만 이게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한번 다뤄보자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김상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오늘 무난하게 회의된 것 같죠? 꼭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다뤄야 되죠? 라는 이야기부터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루면서 하승우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작년에 공론장의 의미가 진짜 의미는 건 뭐냐면 의제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저희는 의제가 다듬어지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원칙과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기획위원을 둬서 담당 기획위원을 둬서 효율적으로 회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연구 용역이 1-1 주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는 1- 주제가 제도 개선 방향을 합의를 했고 2주제가 운영 규정을 확정해서 훈령안까지 마련된 반면 1-1 주제와 3주제는 아직 조금 더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이미 포럼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일정입니다. 이제 종합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이미 회람용 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회람용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오늘 토론 결과들을 추가 반영해서 2022년 화학안전정책 포럼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다시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획위원을 12월 중에 선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훈령에 따라서 운영되게 될 텐데요.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 당사자는 포럼이 종료되기 전에 각각 환경부 장관에게 자신들의 대표 기획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동수로 위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산업계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이해 당사자들께서는 기획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죠. 끝일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포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국민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화학안전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 포럼에 훨씬 더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커지고 모인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안전정책 포럼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순서지를 자료가 너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2주제 진행 경과를 보고 드려야 될 텐데 이것도 제 역할이군요. 네. 자, 그러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2021년도 화학안전정책 포럼에서는 이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화학안전정책 수립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때 이해 당사자 참여란 무엇이며 화학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포럼의 운영 규정과 훈령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위원회들이 소규모의 대표자들로 대표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공개된 형태로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정책 신뢰의 기반을 갖지 못했다라는 통렬한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말이 쉽지 이걸 운영 규정으로 만드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획단 회의에서는 1월 26일 회의에서 제2주제로 이 주제를 다룰 것을 확정하면서 환경부 화학안전정책 중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정책의 범위를,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다시 이 포럼에서 다뤄야 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 참여의 절차와 방법들을 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기로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5월 11일부터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5월 11일까지는 그래서 운영기관에서 저를 중심으로 하승호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방안에서 지켜야 될 핵심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원칙들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은 무엇입니까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공개 토론회 준비 회의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공개 토론회를 거쳤고 이때 산업
산업계의 장균호 수석님, 그리고 정준교 의원님,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계시는 조성욱 대표님, 그리고 녹색연합의 신수연 활동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 공개 토론회 이후에 여러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열린 대화까지 거치면서 운영 규정을 확정했고, 이게 7월 20일 기획단 회의에서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곧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의 운영 규정을 공개했고, 운영 규정의 기초에서 환경부가 훈령의 초안을 만든 다음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이제 행정 예고까지 된 상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의논했던 건 그겁니다. 손님으로서 초대받고서 말을 떳떳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이해 당사자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참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건 당연하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걸로 소수가 책임지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안는 것보단 나는 내 말을 하고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저지르는 시행착오와 과오들을 인정하면서 토론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라는 게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논한 건 내일 분명히 누가 저딴 식으로 결정했어라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결정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결정,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기업은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함께 만드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기획단으로 봤고요, 의결기구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묻고 의논을 하면서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로 기획단에서 결정을 내린 것들은 포럼의 토론 횟수, 토론의 방법, 토론을 공개해서 준비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닌가, 누구를 모셔서 어떤 토론들을 활성화할 것인가. 사실은 기획단이 가장 크게 한 일들은 이러한 토론 과정의 설계였습니다. 이분들은 이 의제의 결론을 내리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의 참여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을 정해봤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하면 두 가지의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결정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책상머리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현장 지식이 규제나 정책을 좋게 만드는 데는 핵심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현장 지식이 기업에만 있겠습니까? 아까 반올림의 이상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시민의 영역에서도 저런 현장 지식들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개발자들과 입안자들과 현장의 지식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면 정책의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정책이란 정당성이 필요한 정책, 퀄리티가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당성 있는 정책은 뭐냐? 당연히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죠. 그리고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화학 3법은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만드는 계획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의 퀄리티의 측면에서는 제가 너무 말을 천천히 하나요? 빨리 하라고 넘겨주시는 거죠? 네, 애써 보겠습니다. 그 정책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책 점검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란 좀 더 높은 수준이죠.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했느냐, 또는 목적이 정말 실현됐느냐의 수준이 평가인 거고요.
점검이란 하기로 한 걸 하고 있느냐 수준의 좀 더 간단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해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생각하고 다르더라, 이거 잘 안 되더라, 아 이건 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책적 자원이 될 지식의 확대와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 평가들이 전문가 의존도가 높은 만족도 조사 중심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현장에서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가 같은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원칙과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존재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들을 더 개발할 생각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설화를, 공식화를 포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존의 협의체나 위원회 같은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기획위원님들 다 잘린다. 왜냐? 각 단체마다 높은 사람들 오시거든요. 그러지 말자. 정말로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 모든 기획 과정을 시간과 정열을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유연하게 이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기업, 산업계 모두 동의해 주셨고 환경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의견을 여쭈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유연한 상설화 쪽으로 훈령이 제정되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열린 대화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운영 규정을 보면요, 이해 당사자 중에 기획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산업계와 시민사회에 국한되어 있고, 전문가, 컨설팅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획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전문가는 산업계의 조언을 해주거나 시민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지, 이 정책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 정책으로 보호를 받는 당사자는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양쪽의 지원을 맡아라, 결정을 하는 건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좀 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이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보다는 유럽연합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해 당사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포럼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 토론의 결과들을 청취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보고 나중에 혹시 정부 역시 이해 당사자를 규정할 근거가 생긴다면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운영기관의 공개 입찰을 매년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찬성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환경부 내에 이걸 담당할 조직과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때까지만 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로 하자라는 기업의 의견을 시민사회가 적극 수용하면서,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수정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고 훈령이 추진 중입니다. 그 행정예고돼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제가 여기다 첨부할 수 없었던 건 그 사이트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도 매번 들어갈 때마다 애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행정예고는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댓글이 한 건, 좋아요가 한 건 있는데 그게 모두 저라는 사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그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이제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저조차도 매일 규정을 찾아보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훈령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포럼은 비공식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환경부가 인정하는 공론장으로서의 공식적인 공간이 되었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포럼의 주요 가치로 공식화하였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의견을 가진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고 기존의 가치와 대립되는 의견을 낼 때 조정할 수 있는 토론을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태도가 더욱 성숙해질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그건 이미 오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올림의 이상수 선생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좋아질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으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해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의 김일애 위원장님께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산업계가 규제를 완화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실 있는 규제가 일관성 있게 작동되는 것을 산업계 역시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예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모여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아주 그냥 대면 시대의 운영 규정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운영 규정을 만들다 보니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손들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 회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공식화라고 하는 게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를 무언가 법정 계획이나 아니면 법정위원회들에서 의논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을 의무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그런 대상들을 설득하면서 왜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토론을 했는지를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정부의 입법 주체들에게 설득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절차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토론 결과가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의미 있는 토론을 할 것이다. 우리의 토론은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포럼을 운영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제2주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1-2주제 진행 경과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김상환 교수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3부 계획된 시간에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1-2주제 진행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1-2 주제 제목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21년도에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유해화학물질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작년에 그 문제점들을 쭉 다 짚어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올해 3월에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방향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 봅니다. 화면이 못 따라오고 있네요.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4월 달에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 6월 달에 1차 공개 토론회, 8월 달에 2차 공개 토론회 열린 대화를 거쳐서 오늘 종합 토론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린 대화에서 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독물질 지정 체계입니다. 유독물질의 차등화 관리를 위해서는 유독물질의 유해성을 먼저 구분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유독물질을 급성 유해성은 피부 부식 자극성을 구분 A로부터 구분 B, 일시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특정 표적 장기 인원 노출 구분 1을 추가하는 것을 지금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내분비계 장애 추적 물질 EDC에 대한 지정 관리 방안,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이슈는
화학 사고 관점에서 급성 유해성 물질 중에서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고체에 대해서는 확산의 관점에서 확산이 없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확산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자. 그러니까 분진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나노물질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그 노출이 되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관리를 해 나가자. 두 번째는 특정 표적, 이번에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특정 표적 장기독성 일회노출 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특정 표적 장기독성 물질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령 개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물질 관리 의무입니다.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면 이 유독물질을 이제 그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형태를 차등화해서 실제 기업이 우리 화관법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차등화해서 현실화하자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화관법에 따른 관리 수단,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유해물질 영업자 관리, 판매자 관리,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설검사, 취급기준, 개인보고 착용, 그다음 분류 표시, 통계조사, 유통관리, 화학사고, 신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차등화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해성과 취급량을 고려해서 이거는 차등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자 관리나 판매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유해도를 고려해서 차등화하기로 했고, 취급시설 기준, 시설검사도 유해도를 고려해서 차등화, 그다음에 취급기준, 개인보호도 유해성을 고려해서 차등화하자. 그다음에 분류 및 표시는 표시, 위치,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해서 일부 개편하는 걸로 이런 차등화 방향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시설 검사 주기를 차등화하자. 기업이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다면 여기에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추가하자. 또 취급량과 유해성을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조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왔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이 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기와 취급시설을 구분하고 취급시설을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영업 허가 제도를 허가하고 신고로 차등화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방안들이 법 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만성 생태 유해성 물질의 차등 관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확산 가능성이 큰 물질들은 확산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유해성 물질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자. 그다음에 물질적이 아니고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유해성, 화재 폭발, 인발산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은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해서 관리하자. 만성 유해성 물질은 농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관리하자. 그다음에 수용체 관점에서 의도적인 노출과 비의도적인 노출을 구분해서 관리 체계를 좀 더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만성 유해성 물질의 규제 농도나 혼합물 내의 규제 농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책상에서만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에 좀 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산업계 협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성 유해성 물질은 허가 제한 물질 지정 관리와 또 배출 저감 등의 수단의 중요한 관리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급하게 만들지 말고 1-1주제 로드맵 안에 포함해서 이 만성 유해성 물질의 관리 대책들을 만들어서 가자는 것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합물 관리, 그다음에 제한 금지 물질 관리는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화학물질 관리는 단일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일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혼합물과 제품으로 가는데, 이 혼합물의 관리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를 해서 혼합물의 분류 표시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는 그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정보가 확보되고 공개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3주제 내용에도 그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화평법 등록한 그 등록 정보들도 앞으로 공개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혼합물 제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공개가 돼서 더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혼합물 관리에 대한 제한상으로 혼합물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판단 기준을 우리 함량 기준만이 아닌 그 함량 구간으로 정해서 하자. 이것도 우리 앞서 그 전문가로 이현정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1%인데 1% 기준이라면 우리는 0.9%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한 거라고 이 잘못된 정보들을 사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개선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화평법 등록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 유독물질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유독물질 취급 시에 부여되는 획일적인 의무 때문에 산업계 현장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됐고 또 이 문제점들이 우리 일상생활 안에 이 화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유해물질 지정 체계 개선 방향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동안 토론된, 그동안 합의된 그리고 앞으로도 토론해야 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화관법과 화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개편안을 기초로 법률 개정, 그다음에 하위법령 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 참여해 주신 것처럼 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은 제가 좌장으로서 보기로보다는 저도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화평법, 화관법이 유해법에서부터 왔습니다. 유해법에서 화평법, 화관법 오면서 유독물질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물질 지정 때문에 작년부터 2년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화관법 개정할 때 이 유독물질 지정하는 이 자체를 유독물질을 여러 유해성으로 우리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차등화 관리하는데 유해성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3가지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유독물질 지정 자체를 없애고 아예 처음부터 이 새로운 좀 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이번 보고서안에 담았었고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물 지정고시 이 자체를 삭제하고 우리 시작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나오는 기조는 우리 유독물질 목록을 유지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 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기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 개정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우리 1-2 주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과 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토론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 당사자 발언 신청이 있기도 했고요. 먼저 C클리너의 한상국 대표님께서 요 앞으로 나와서 거기 책상에서 말씀하시면 얼굴을 못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앞쪽으로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리고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하십시오를 한 3번 부탁드렸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화관법상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단언한 건데 면제점이 확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유해성과 생태 유해성을 제외한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게 방침이 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이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 이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 면제점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한테는 현재 가장 큰 단비예요. 그러면은 현재 중소기업이 지금 그 적용받는 것이 뭡니까? 부칙 5조, 6조, 7조예요. 그런데 부칙 5조, 6조는 이미 뭐예요? 면제점이 제시가 됐어요. 특히 5조는 하위 수량 규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이하로 쓰는 중소기업들한테는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조 영업 허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이야기하셨지만 허가와 신고로 나누어서 한다. 이것도 이거 굉장한 이게 진도가 나간 거예요. 문제의 관건은 뭡니까? 7조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별표 5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관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별표 5예요. 이거 만족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칙 7조 별표 5에서는 지금 제시된 의견이 없어서 제가 감히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칙 7조에 대해서 만성유해성, 그러니까 비급성과 비생태 유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게 만성유해성에 한해서 대상은 수량은 소량 취급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에서 면제로 전환하고 이는 사용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량 취급이라고 하면 부칙 5조의 하위 수량 그리고 부칙 6조의 연간 기준 사용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 7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조, 6조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 사용량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쓰는 것도 그렇게 독성 물질을 많이 쓰질 않고 있어요. 거의 다 만성에 해당되는데 이거 별표 5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조치와 보완책으로 이 별표 7에 대해서 면제점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단 공급자의 취급 시설 허가 면제는 단순 배합이나 또는 소분 행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여기에 반대 개념이 뭐냐? 농축 희석 제조거든요. 이건 현행처럼 허가가 바람직하고 다 만들어 온 그 제품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만지는 건데, 이것은 일반 공장이 사용자가 만지는 거나 일반 제조업자가 여기에 그 배합을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용자는 봐주고 공급자는 지금 규제를 세게 한다는 것이 환경부 기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 오히려 그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이 보고서에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그 목소리가 좀 담길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논되면 좋겠는지는 꾸준하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한석유협회 안국현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석유협회 안국현입니다. 우선 제가 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향후 이제 법령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논의 안 되고 향후의 결정에 대한 사항이 이제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농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고농도의 만성 유해성 물질 관련해서는 현재처럼 이제 시설 기준하고 그다음에 취급 기준 그런 거를 동시에 적용하고, 대신에 이제 저농도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취급 기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이제 취급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 환경 측정 등 노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내년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황지섭 부장님 한국바스프의 발표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좀 봐주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쪽에 뒤에 있는 카메라가 국민 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바스프의 황지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거는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목이 그 코로나 걸리고 9월 달에 걸렸었는데 이제 완치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끔 목에 그 좀 자극적으로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양해해 줄 겁니다. 그 1-2 주제 그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많이 그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우리가 많은 이제 결론을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결론 지어 왔습니다만 제가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초질간 처음부터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현재 이제 설명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 그 유해 화학 물질 중에 그 급성 독성하고 만성 독성, 생태 독성 구분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차등화 관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무조건 다 그 대상이 되는, 기존의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얹혀서 그 급성 독성 물질 중에서도 제가 다른 이제 중소업체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도 있고 그 제 경험도 있지만 액상엔 물질이 있고 그 또 기상엔 물질이 있고 또 이제 고상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미칼 특성에 상관없이 그 급성 독성 물질들을 동일하게 다 접근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고체의 물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제 분주 폭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화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말 그 물질에 의해서 화학 사고 나는 걸 그 이제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그 과연 대상이 돼야 되느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이제 장외양 평가를 했을 때 외양 반경이 그 많이 나와봐야 3m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물질들. 또 한 가지는 액체이긴 한데 베이퍼 프레쇼가 그 0 미만으로 0.001 또는 이제 뭐 매우 미미한 수준의 이제 그 진기압 수준이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화학 사고를 우려해서 볼 때는 그 압력에 의한 밀리즈, 그리고 이제 폭발 사고, 화재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액상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하는 대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억울하다는 하소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중소업체 쪽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고려를 좀 더 할 때 그 가만히 보면 올해 이제 열심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연 데이터들이 그 어디 있었을까? 그 분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깊이 있게 그 데이터로서 얘기를 해서 과연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인지 좀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안국헌 실장님과 왕지섭 부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럼 시민사회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배보람 활동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의 배보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번 1-2 주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서부터 올해를 넘어오면서 위해성 중심으로 물질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잠깐 얘기가 김상원 교수님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탑법들과 뭐 매체관리법이라던가 환경보건법이라던가 다른 법들과 연결됐을 때 탑법들이 얼마나 이 제도적 체계가 더 갖춰져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건 이 포럼에서 화학 3법을 주요하게 다루지만 계속해서 탑법과의 연계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탑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 포럼에서 어느 정도가 얘기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늘 계속 오늘 1부, 2부에서도 논의가 계속됐던 것처럼 기업에서도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논의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서 합의가 되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화학 3법에 대해서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대한 개정들을 이야기할 때 기업의 자율성들이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좀 비전들이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제도 안에 기업들의 비전들이 좀 담겨지고 기업들의 책임들이 어떻게 조금 더 규제 안에 제도 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이 이야기하시는 규제 내실화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자율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독성이나 생태 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농도라 하더라도 산업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라던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위험에 대한 정보 고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야 늘 노트북 들고 다니고 태블릿 들고 다니고 다 이렇게 정보 접근이 유용하고 온라인에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유용하지만 현재도 되게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의 취약성이 고려되어서 위험 정보가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것들은 저희가 포럼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기준이 아니라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의 토론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네 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언급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토론에 앞으로 수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보람 선생님이 얘기한 만성요성 물질의 타법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안국현 실장님이 얘기하신 만성관리 부분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1-1 주제로 다루기엔 좀 버겁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포럼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아마 신건일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마 적극적인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은 어떻게 더 충실하게 더 진행되어서 황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한상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런 속에서 함께 검토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님들의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올해 포럼은 어땠었는지, 여러분들은 이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비춰봤을 때 우리 포럼은 멋있게 운영된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뭐 각오하고 계셨겠지만 박수미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저희 잠깐만요. 시민사회는 위원장님께서 대표 그렇군요. 발언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경석 위원장님께서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다고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사실 위원장이라고 하는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압박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좀 자조적인 반성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표성하고 위상과 관련된 고민이 그 기획단에서 되게 많았고 저도 그랬는데요. 여전히 실질적인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뭐 주제에 사실은 담기지 않아서 노동자나 지역 주민분들 관련된 부분이 아까 배보람 활동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가 많지 않는 상황이기는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어쨌든 틀을 만들어내고 진짜 기업의 현실적인 한계하고 뭐 시민사회의 우려, 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노동자분의 좀 상황들이 공유되면서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리고 이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건강한 사회가 가지는 논의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보면은 반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전히 그 참여자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당사자 참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이거든요.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 오늘 저희가 세 개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용어들이나 내용들이 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전달돼 있는지, 언어나 단어,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친절한 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돕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조금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하기, 지금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이 논의들이 많아 갖고서 직접적인 과제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주제가 확대되면은 아마 소비자, 지역 주민, 노동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쪽의 참여나 뭐 산업계 공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기업하고 정보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공개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포럼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그 화학안전 정책 포럼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내용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직 내에서 대표성을 갖고서 참여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거나 기업의 정보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모임이나 간담회에서 간접 참여를 좀 확대하는 정도의 고민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좀 주제별로 조금 보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어봤는데요. 1-1 주제에 대한 부분 좀 발표된 것들을 되돌아보니까요. 저희 화학안전정책 포럼인데 비전에 사회적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좀 진짜 자조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책의 실질적인 목적이 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세부 과제인 이행 가능성이나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로 좀 보여지면서 좀 외부에서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조금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비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실질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다면 사라져야 되고요. 필요가 있다면 유지하거나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좀 토론들이 진행되면서 이 시각차가 잘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도 보여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반성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주제, 2주제 같은 경우는 후속 과제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된 상황이어서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제를 노출하고 각각의 과제에 맞는 이해 당사자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제를 하시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말씀하신 거고, 이따 시간이 남을 때 개별적인 발언들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계 의견은 산업계는 약간씩 목소리가 다르십니다.
소속된 곳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보다는 풀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청의 백세현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백세현 선임위원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산업계의 기획위원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학안전 정책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과거의 여러 사고들로 인해서 강력한 규제로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계에서 평가를 했을 때 화평법이나 화관법이 뭐 정말 잘 설계가 되고 이제 좋은 제도의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은 한데 또 이 법 시행 전 이후로 해서 화학 사고가 50% 가까이 감소된 것만 봐도 이거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 정부의 이제 제도의 개선을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라도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조금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작년 올해 포럼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정부와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공통의 지향점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부터 정말 큰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1부, 2부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실화 또는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경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가 친절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를 요구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마 여기서 그 정보의 불균형이나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쉽게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배보람 활동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당장의 법적으로 이런 이제 책임의 문제를 반영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어찌됐던 정부와 시민사회를 설득을 해서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 첫 번째는 쉬운 언어로 친절하게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년의 포럼에서도 올해 나온 이제 결과에서 연장선에서 더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의 전반을 논의를 할 때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그 아까 2부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시대나 상황에 편승을 해서 규제 완화를 어렵다는 핑계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기업들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더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은 이제 나머지 기획위원 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대로 정준규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중소기업중앙회 정준규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굉장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뭐 시민사회 활동가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기업의 어떤 뭐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안전관리 담당자분들이나 뭐 되게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값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포럼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포럼에 또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주제들이 이제 완결된 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들, 쟁점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뭐 이 주제 같은 경우도 사실 완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중요한 사항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제들은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인 숙제를 느꼈던 거는 이제 중소기업계 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또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포럼 안에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좀 개인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대표님께서도 나와 주셨지만 굉장히 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의견도 하위 규정 사용량이랑 LTE 같은 경우는 취급 시설 기준을 조금 면제점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셨는데, 사실 환경부에서는 또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안전관리 공백도 분명히 우려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앞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빠르게 포럼 안에서 논의를 했었다면은 조금 더 대표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뭐 나름의 결과물을 받아가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역할을 다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소회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유럽 상공회의소의 김태양입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포럼의 이해 당사자로 참여를 했고, 올해는 외국계 기업을 대표해서 이제 산업계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금년도에 그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저희가 좀 좋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화학3법 정책 수립에서 조금 주변인으로 판단되고 취급됐던 외국계 기업들이 이 포럼 자리를 비롯해서 의견 수렴이나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반성할 점은 앞에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과연 저희가 모든 업종별 산업계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했는가, 그들의 목소리와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고 잘 대변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포럼 운영 과정에서 향후 홍보나 이해 당사자들, 산업계 분들의 의견 제안 제출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 방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네 분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포럼에 바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포럼의 토론과 대화가 조금 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방적인 송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몇 분의 지정 토론자들만 모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뭐 1-2 주제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산업계 이해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포럼을 넘어서도 법 개정에서 과연 저희가 출발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업계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보람 위원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포럼 주제 선정에서 크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산업계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법과 연계해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해서 작동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 어떤 기관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산업계 이해 당사자분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화학 제품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지 않고요. 정말로 필요한 모든 산업계가 지킬 수 있는 규제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이 화학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기협회 김희대입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저희 협회 업무에도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산업계의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고자 정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연말쯤에 다른 산업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제가 진행해오면서 이 포럼에 대해서 느꼈던 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 불균형이라던가 뭐 시민사회와의 좀 이해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정책,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이라던가 화평법이라던가 법률의 사항을 알고, 그리고 산업계 현장에서의 법률 대응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건데, 시민사회에서는 그 법률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시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각 이해 당사자가 역량 강화를 하는 좀 시스템이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이 화평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화관법에 대한 이해도가 맞춰졌을 때에 바라보는 방향이 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포럼을 진행해오면서 각 위원분들과도 얘기 나눌 때 결국에는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성이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역량 강화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방향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기획위원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말도 많았었고, 그래서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산업계의 대표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긴 했지만, 운영기관에서 시민사회 쪽 한 분 담당해 주시고 산업계 쪽 한 분 담당해 주신 다음에 그 산업계의 그런 소 모임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관리해 주시고 회의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기획위원들이 조금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좀 모아지는 게, 우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특히 산업계는 더 많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운영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시민사회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소리를 내년도 포럼에서는 중요하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번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맡으신 분이신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일단 포럼에 대해서 저도 이제 느낀 바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기획위원분들께서는 이제 포럼에 대해서 운영 경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평가도 해주시고 개선 방안, 뭐 발전 방안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를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거창하게 외부에서 보는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도 이런 형식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이 처음에 제가 온 지 이제 5개월 가까이 돼가지만 굉장히 근사한 형태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환경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꼭지가 화학 안전 쪽도 있긴 한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곁들인 부분이 이 화학안전 정책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의 이제 눈과 귀가 돼 주시는 언론들 쪽에서는 좀 믿어주시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굉장히 비판적이진 않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저기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좀 믿는구나라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물론 언론들 쪽에서는 일단은 그 완화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이제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써주시게 됐고, 그 관련돼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연간 일정상에 9월 달, 10월 달에 국회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쪽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포럼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하는 그 기회가 당연히 생기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짜고 찌는 뭐라고 이제 표현들도 이제 하시는데,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기존의 포럼하고 뭔가 다른 그런 내용들과 형식 그리고 운영 방식들이 이제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믿어주시고 그런 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럼이 뭐 향후 발전 방안들도 있지만 스스로도 잘했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1-2 주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이제 업데이트 소식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제 연구 영역을 이제 시행할 계획이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기회가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큰 힘을 주시는 발언이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단장님, 위원장님, 자 어떡합니까? 이제 좀 1-1 조제에서 만성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같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다면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경부 화학안전 기획단장으로 이제 취임한 게 11월 1일인데요.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엄청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참 어려운 일인데 올해 상당히 좀 많은 일을 했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특히 이제 이해 당사자끼리 모여서 서로 논의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서로 모여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 의지까지 표명을 하시는 것은 이건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변화고 그 많은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시민사회하고 산업계에서 이제 방향성을 잘 합의를 해주시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법에 담아서 제도에 담아서 갈 수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 이제 하나의 또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성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관리 로드맵을 만들기를 했는데 빨리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빨리 도출을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학 사고라는 거는 수용체 주변에서 봤을 때는 급성 피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도성 물질들의 관리가 화학 사고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일단 공장 취급 사업장에서 소량 아주 장기간 누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질들이 있고요. 이 물질들의 위험성이 이제 만성 독성 물질들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만성 독성 물질 관리 누드맵을 만들 텐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해주신 타폭과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소량 장기간 누출되는 이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어떤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부가 특히 이제 과학원이 최고 수준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소개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많이 고민을 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국현 실장님, 우리 만성유성 물질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TF나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많은 기획위원님들이 그냥 중장기 계획에 묻힐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석유협회가 그 중심에 서 주시면 좋겠다. 우리 김일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함께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배보람 활동가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타법과의 관계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가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냥 밀어놓고 문제를 그냥 돌려버리는 게 아니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내야 되는데요. 아쉬우십니까? 아쉬우면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만성 독성 물질, 우리가 이제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사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화학 사고의 정의에 보면 사람이나 환경에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성 독성은 뭐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핵심은 저는 차등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화학 사고하고는 다른 관리 방안, 차등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저는 이제 물론 올해 뭐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 마침표 찍기 전에 여기 그 앞에 기획위원들 또 우리 특별히 김신범 부수장님 참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음지에서 사실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우리 부수장님이 진행하신다고 깜빡하신 것 같아서 예. 강미진 서기관님, 그다음에 송나래 사무관님, 그다음에 저는 성창호 연구관님 참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꼭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고 집도 멀고 인천까지 또 돌아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포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들이 실제 법안에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세 분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 저기 뒤에 나오시네요. 예, 최영원 박사님 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 저분 아니었으면 저희 포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절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우리 기획위원들 대신해서 예,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한번 드립니다. 김상환 교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끝낼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지막 발언을 강미진 서기관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서기관님께 마이크 좀 드리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서기관님께서 해주시면 앞으로의 일정 안내를 제가 맡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 정책과의 강미진입니다. 뭐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포럼이 이렇게 잘 이끌어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시면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럼 홈페이지에 오셔서 눈팅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개 토론회나 열린 대화가 아니면 서면 의견 접수 기간이 지나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기 기획위원분들 계시잖아요. 산업계 시민사회 다 기획위원분들께 이메일로라도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들이 저희 기획단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틀림없이 제가 저 산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바닥만 보고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또는 어떨 때는 형식에 너무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형식을 지켜야만 하는 형태로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목적을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래서 포럼에서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목적을 합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합의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주셨으니 정말로 여기 위에 단상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영원 박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나 줌으로도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들에도 감사드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이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때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혜 위원장님, 산업계는 2023년 기획위원들을 선출할 방법을 작년처럼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투명성과 공개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또 모이는 자리 마련해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맡기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 절차는 12월 전까지만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저 시민사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경석 위원장님. 예, 저희도 어쨌든 대표성이나 그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12월까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해당 사장님들과 함께 위원장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운영기관으로서 김상원 교수님과 함께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오늘까지 나왔던 토론까지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 올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무엇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내년도엔 어떤 토론들을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럼 보고서를 작성해 기획단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 2022년이 다 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고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경인양행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요. 반올림 노동자들과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개발자들이 보호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종합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